내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들처럼 애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려고 어떻게든 해봤죠. 그러다 보니 정작 저희 노후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애들한테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요. 큰딸이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했을 땐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믿어줘야 하지 않겠나 싶었죠. 그때 우리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아빠가 나 좀 믿어줘야죠. 제가 잘 되면 다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퇴직금 털어서 해주고 결국 집까지 맡겼는데 몇 달 만에 사업이 망했어요. 나중엔 그 딸이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독촉장이 우리 집으로 오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키운 딸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싶어서 한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그 와중에 둘째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집도 크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손주들 얼굴 보고 살 생각에 문 열어줬는데 걔네가 집에서 밥만 먹고 생활비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며느리는 집안일 하나 안 하고 방에 들어박혀 있고 둘째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보고 애들 학원비를 대달래요. 알고 보니 둘째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따졌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차피 이 집도 제 몫인데 대출 좀 받는 게 왜 문제예요? 그 말 듣는데 진짜 가슴이 덜컹 내려앉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자식 키운 건 아닌데 말이에요. 막내는 그래도 믿었어요. 형제들 중에 가장 속도 깊고 효자 같았거든요. 용돈도 자주 보내주고 명절엔 저희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혼 문제로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형! 누나가 엄마, 아빠 돈 다 써버리는데 저도 상속받을 몫은 챙겨야죠. 이러면서 막 우기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상속을 지금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는데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진짜 잠도 못 자고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 집 팔아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빚도 좀 갚고 이제 남은 건 텃밭 가꾸면서 둘이 조용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큰딸은 내 빚 갚아야 하지 않냐고 소리 지르고 막내는 남은 재산 나눠달라고 협박하고 둘째는 또 아이들 핑계대며 돈을 요구하고요. 경찰까지 불러서 내쫓은 적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진짜 무너졌어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다 바꾸고 이제는 아예 단절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이미 연락처를 차단당했던 막내는 직접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도망치면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재산도 없고 연락도 끊고 이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
아내는 문 안에서 벌벌 떨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경찰에 전화해. 우리 혼자선 못 막아.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막내 아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어요. 내가 소송 걸 거예요. 이 집이라도 팔아서 내 목 상속 주라고요. 막내 아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날의 일은 저희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문 앞에 접근 금지 경고문까지 붙여야 했어요. 몇 주 뒤엔 둘째 며느리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애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도와주세요. 조금만 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지를 찢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우린 더는 흔들리면 안 돼. 그 애들이 손주들 핑계로 우리한테 또 기대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단순히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시골집의 소유권을 둘째 아들 명의로 이전하려는 지도를 했다는 사실이 며칠 후에 밝혀졌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시골집이 며느리와 둘째 아들의 목표가 된 것을 알고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그 집까지 뺏으려고 해. 대체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자식들이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했어요. 그 후로는 또 어느 날 큰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큰딸이 말했죠.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이혼하고 나서 생활비도 없고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 엄마,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내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딸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옆에서 제가 수화기를 뺐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내가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생각해봐. 큰딸은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나도 끝까지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내는 한참을 울며 말했어요. 여보, 너 그래도 자식들인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내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갈 일이 잦아졌고 입원까지 하게 된 아내와 함께 큰 병원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자식들은 저희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막내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비 많이 쓰면 저희가 받을 유산은 아예 없겠네요. 병원비라도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큰딸이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 부모님도 이제 자식들 생각 좀 하셔야죠. 병원비를 그렇게 쓰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차라리 병원비 쓸 돈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부모님도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여기서 더 말하면 다신 보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식들이 병원에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제게 물어봐요. 여보,
정말 여기 사는 게가 자식들 죽으면 누구의 집가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거 없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자식들이야. 다음 생엔 자식 없이 너랑 나 둘이서만 살자. 그 뒤로 다행히 아내의 병세가 좀 호전되어서 지금은 그냥 아내와 함께 텃밭 가꾸고 남은 빚 갚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자식들 얼굴도 보고 싶을 때가 있긴 해요. 그래도 그 애들이 우리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생각하면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